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29일 녹화한 용쟁 고투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로 나눴는데 1부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는 우크라이나인데 만약에 1부 영화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은 2부 앞부분을 좀 넘어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난 주말에 제 아들놈하고 이제 아이작이라는 청년하고 저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지금 뭐 탑간 매브릭이라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보시지는 못했지만 뭐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난리인데요. 박스오피스 전부 1위권 끊고 있고, 그 다음에 첫 개봉하고 나서 2주가 지나서 얼마더라 8억 불인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9억 불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곧 아마 10억 달러를 아마 초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인공 탐 크루즈가 만든 영화 중에는 뭐 최고로 흥행적으로 성공한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탑건 매버릭은 원래 1986년 탑건이라는 영화, 그때 보면은 뭐 탐 크루즈 완전히 뭐 20살, 20살 때인데 거의 뭐 중학교 고등학생처럼 보면 굉장히 애뜬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로부터 무려 36년 이후에 이제 시퀄 제 2부작을 만들게 됐는데, 뭐 3부작은 이제 나오지 않겠죠. 탐 크루즈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니까 야, 정말 탐 크루즈 대단하다. 제가 그 배우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몇 개 재밌는 영화가 있긴 했는데, 근데 이 탐 크루즈가 20대 때 영화를 찍고 나서 36년 후에 영화를 찍고 거기에 주인공을 담당한다? 세상에 그런 배우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을 보면 워낙 동안이라서 이 사람이 뭐 하여튼 굉장히 유치하다고나 할까, 그 정도로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이제 그 나이가 같다 하더라도 동양인의 서양 사람보다도 더 젊어 보이거든요. 어려 보이고. 그래서 같은 30대, 40대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 우리보다 5살 내지 10살 정도에 늙어 보이는데, 이 탐 크루즈라는 친구는 저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62년생입니다. 제가 4월 5일생인데 이 친구가 미국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 태어나서 7월 3일생인데 아마 제가 훨씬 더 늙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통념을 깬 거죠. 원래는 동양인이 이제 훨씬 더 젊어 보이고 어려 보여야 되는데, 그 정도로 탐 크루즈가 원래 기본적으로 동안인데다가 그간에 이제 배도 안 나오고 이제 체력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이제 체형 관리도 하고 그렇게 자기 유지 관리를 잘 해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탑건 매브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뭐 난리가 났고, 지금 유튜브나 일반 매체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탑건 매브릭 치시면은 아마 그 기사, 관련 기사 읽거나 유튜브 보시는데도 며칠이 걸릴 정도로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오기 전부터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전쟁 영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미국의 영화가 국제 정세라든가 미국이든 국내 정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변천해 왔는가를 잠깐은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이제 도입부에 이제 제가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흥행 수익은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고,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아마 거의 뭐 월드 레코드를 찍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이제 86년에 나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지배할 시절이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월남전에 상처를 입고 소위 말해서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갖다 내세운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꽤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시대라,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강성 아메리카를 주창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영화가 뭐 우리처럼 이제 청와대 눈치 보고 무슨 국방부에서 뭐 지원받아가 영화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이제 86년에 이 영화가 났을 때 제가 그때 대학원생이었는데 석사과정 밟고 있을 때 그때도 대단한 아마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보자면은 탐 크루즈가 이제 뭐 10대, 20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80년대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때는 람보의 시대였죠. 82년에 람보 1, 그러니까 First Blood, 그게 나오고 나서 3편의 이제 트롤로지가 전부 80년대 안에서 나와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익 판타지를 반영하는 그런 영화는 탑건보다는 이제 람보가 훨씬 더 이제 유명한 거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왜 시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히트셨다면은 몇 년 뒤에 이제 파트 2, 그다음 파트 3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탑건 하나로 그냥 끝났다가 36년 만에 다시 영화가 나왔거든요. 물론 감독은 다릅니다. 1편 1986년에 나온 오리지널 탑건은 그거는 그 리들리 스콧이라는 유명한 감독의 동생 토니 스콧이라는 감독이 이제 촬영을 했을 거예요. 이번에 건 이제 그 코신스키라고, 조셉 코신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맡았었는데, 제작은 내나 그 유명한 제리 브루크하이머 똑같습니다. 1편하고 지금 2편하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던가요? 한 일주일 전 이상 됐나? 그 제작팀이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영상도 지금 남아있는데, 제릭 브라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같이 출연했던 이제 배우들이 다 나왔었고, 근데 놀랍게도 톰 크루즈가, 물론 한국 시장이 이제 크긴 큽니다만, 머리에 10번을 왔더라고요, 이번에. 아마 할리우드 배우 중에 10번이나 한국을 방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한국을 뭐 희한할 정도로 사랑하니 아니면 그런 뭐,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단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막 그것보다는 아마 워낙 이제 그 한국 사람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영화 한 편이면 1000만 명 보고 그런 나라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장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국을 이제 자주 방문한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면 한국 관련 영화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톰 크루즈가 일본을 굉장히 흠모했다 그럽니다. 일본의 역사라든가 일본의 문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그 톰 크루즈 영화 중에는 라스트 사무라이, 그게 아마 가장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연관 이제 검색을 하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료들을 쭉 찾아봤더니 굉장히 일본에 대한 흠모감,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하고 미국이 2차 대전 때 처절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그런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북군 장교, 그러니까 미군 장교는, 이 톰 크루즈는 철저하게 미국의 정신, 미국의 가치, 기독교 문화관 이런 걸 배척하고 일본을 따르는 그런 이제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이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처절하게 싸운 건 아닙니다만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으니까 아픈 역사도 있고 식민지 36년간 이런 흥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배우가 일본을 흠모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의 문화의 어떤 기제에 깔린 그 저급성, 졸렬함 이런 걸 갖다 비웃고 거기에 저항하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난리 나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톰 크루즈가 이 일본을 숭상하는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미국 내에서 아무도 그것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두 나라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계 강국,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그 문화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컬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그냥 하나의 그 심퍼시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느긋한 자세, 이런 게 아마 반영된 그런 이제 환경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다양한 이제 무기 체계들이 거기 나오는데 1편, 2편 합해서 말이죠. 그런데 웃기는 건 이번 2편은 이번 이제 그 매버릭이라는 거, 탑간 매버릭은 중국하고 러시아에서는 상영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내용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봤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제국이 하나 나오는데 그 가상제국에다 핵 개발하는 시설을 갖다 폭파하는 게 주된 이제 내용입니다. 이 편에 그 탑건 매버릭 제가 봤던 영화 얼마 전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대상 국가가 어디냐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무기 체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란입니다. 거기서 이란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분명히 그 가상제국은 이란이고요. 근데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탑간 이제 오리지널에서는 F-14 톰캣라는 이제 전투기를 타게 됩니다. 제트 전투기.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고물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 1980년대 톰캣이라면 세계 최강 전투기였고, 아마 그 쉐이프 외관상으로 봤을 때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마 전투기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군사 마니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당시 80년대 톰캣의 어떤 사진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톰캣 전투기를 봤을 경우에는 가슴이 뛰고 했다는 그런 기억까지 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그 탑건 86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세계 최강 전투기였기 때문에 미 해군에 항모에서 발진하는 함정이죠.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세계 최강 전투기였고,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고물입니다. 그로부터 36년이 흘렀기 때문에. 근데 이 톰캣가 대단한 게 사실 70년대부터 나와가지고 80년, 90년대 때까지 전 세계 이제 제공권을 다 누린 가장 장기간에 걸쳐서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미 해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방 관계자, 그 다음에 영화 팬들이 이 전투기에 대한 어떤 그 노스탈지 같은 게, 애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2편에서도 등장시키지 않을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탑건 매버릭 이번 2편에서는 F-18 슈퍼 호넷이라는 전투기를 타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 톰 크루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죽은 친구의 아들이 이제 적진에 추락되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탈출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이제 이란 경납고에 있는 옛날 구형의 톰캣을 발견하고 그 전투기를 몰고 이제 다시 이제 항공모함으로 귀환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게 이란이냐? 이란은 지금 현재 미국하고 적대 국가죠.
최고 적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하고 합쳐서. 자, 그런데 이 이란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나기 전에는 팔레비 이제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란이 이제 가장 이제 중근동에서 미국과 가까운 이스라엘 빼고는 이란이 가장 친미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레비 국왕 자체가 아마 실제 파일럿 출신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이래서 그때 이제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하는 톰캐트를 80대 가량이 수입을 해가 쓰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 정권이 이제 혁명으로 이제 정권을 뒤엎으면서 거기에 그 톰캐트 전투기를 그대로 이제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역으로 뛰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아마 경락고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탐 크루즈가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전투기를 타고 도망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가 이란이구나 한 걸 갖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왜 지금 와서 이 대히트를 치느냐. 물론 이제 탐 크루즈가 만든 영화는 족족 다 성공하죠. 그래서 이게 그 미션 임파서블 7편도 곧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족족 성공하는데 왜 굳이 이 영화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게 되냐 하는 거는 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작년에 아프간 철곤하고 이런 상태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아, 미국이 이래가 되느냐. 그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너무나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거. 툭하면 지상군을 보내지 않겠다. 3차 대전을 우려한다. 이런 걸 갖다가 국방부 관계자나 미국 대통령이 입에 담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을 건데 역시 우리는 옛날에 그때가 좋았어 하는 그런 어떤 노스탈직한 이미지를 그런 어떤 정서를 반영한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하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레이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카리스마나 그런 건 없죠. 그리고 그때는 공화당이고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똑같은 이 선상에 서놓고 영화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미국 내의 어떤 부분적인 정서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화 이제 평론을 제가 쭉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이 19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90년대,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미국 영화가 어떤 식으로 사회 현상을 반영했는가라는 걸 갖다가 몇 개 폭력 영화하고 전쟁 영화를 이제 샘플로 잡아서 설명해 보면은 대충 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1950년대라 미국이 가장 잘 살던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시대였죠. 정치적 인기도 굉장히 안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전 세계 부의 한 4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20% 이상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죠, 미국이. 그런 이제 안정된 삶의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60년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냥 63년에 벌써 미 대통령 케네디가 백주 대낮에 총을 맞고 암살당한 이런 사건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60년대 전체를 요 10년을 갖다가 그냥 하나로 통째로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미국의 기성체제, 보수 우익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 앵그리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히피 이런 게 아마 미국 사회를 뒤흔들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월남전까지 겹치게 됐었죠. 그래서 월남전에 대한 반대 운동 이런 게 이제 미국 좌파 그다음에 진보 이런 것도 들끓게 되면서 미국을 완전히 이제 두동강이 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60년대에 그러면 그런 사회 현상이 영화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는가? 반영은 됐습니다만 실제 나온 건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미국 영화의 패턴에서 좀 벗어나보자 하는 게 이제 몽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뉴 시네마 운동이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마 최초 작품이 1967년에 나온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아마 워렌 비티하고 페이 다나웨이가 나온 영화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제목 그게 아마 일본 영화 제목을 그대로 따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이 몇 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잭 니콜슨이 나오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그거는 좀 뒤에 나왔습니다. 1975년인데 사실은 뉴 시네마 운동의 거의 대표작의 하나쯤으로 이제 불리는 그런 이제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뉴 시네마 운동이라는 게 이제 60년대 말부터 등장하면서 그게 70년 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소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제 변형이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뭘 봤냐면은 이제 1970년에 나오는 솔저 브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캔디스 버겐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서부극인데요. 그 이전의 서부극은 소위 말해서 존 웨인이 지배하는 서부극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보수적 가치관을 그대로 투영하는 영화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악당들이 있으면은 이제 선량한 보안관이 와서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이제 처참한 살육을 하는데 거기에 기병대가 와서 이제 양민들을 살리고 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미국 웨스턴의 이제 포맷인데
이 솔저 브루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곽이 바뀝니다. 거기는 이제 백인이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죠. 인디언들과도 무차별 학살하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영화관에서 본 것 중 굉장히 쇼킹했던 건 기병대가 칼을 뽑아가지고 인디언 부락을 습격을 하는데 한 5살밖에 안 되는 인디언 이제 어린 꼬마애가 걸어갑니다.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걸 뒤에서 이렇게 목을 쳐가지고 목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 있는 영화가 이 솔저 볼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아마 그런 장르 영화 중에 이 영화 최초였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자막이 쭉 오르죠. 이거는 미 국방부가 미 육군 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다. 가장 치욕스럽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잔악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반성문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또 작은 거인이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그건 요 최근에 TV에서도 많이 방송되는데, 그것도 역시 페이 다너웨이하고 남자 주인공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기병대 기존에 했던 백인 중심적인 어떤 그 우월 사상, 그거하고 이제 소위 말해 유색인종 관의 대립구도를 완전히 뒤바꿔서 이야기 이제 한 그런 이제 플롯입니다. 그래서 내용 구성은 조금 다릅니다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솔저브루와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제 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게 이제 재미난 인상을 보게 되냐면은, 과거의 보수적 가치관에서 만든 영화들은 주인공은 항상 좋은 놈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검사나 형사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그 중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게트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브 맥킨이 이제 히트작 중에 하나인데, 알리 마이크로하고 같이 공연한 영화죠. 거기 보면 아주 이제 잔악무도한 이제 그 갱스타입니다. 갱스타인데, 갱들끼리 이렇게 뭐 돈 문제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멕시코 국경으로 도망가는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게트웨이가 나온 게 1972년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주인공이 악당인데, 이놈이 돈을 훔쳐가지고 멕시코로 달아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72년에 미국에서 이 영화를 개봉할 때 마지막에 자막이 떴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스티브 맥킨하고 알리 마크로는 멕시코로 도망쳤지만 멕시코 경찰한테 잡혔다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7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이 굉장히 보수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을 하는 악당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감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잔혹무도한 짓을 하고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미국 사회의 하나의 데드라인이었죠. 근데 이제 그 앞에 나온 1970년에 또 어떤 좀 쇼킹한 영화가 나왔었냐면은, 이거는 좀 코미디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캐나다 출신의 그 배우하고 그 다음에 테리 사바라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공연한 영화인데, 그 캐나다 사람이랑 제가 말하는 게 도널드 서덜랜드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은 키퍼 서덜랜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게 2차 대전 영화인데, 이 영화는 또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냥 독일군을 무찌르는 게 아니고 독일군 장교로부터 아주 고급 정보를 듣습니다. 어느 예배당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금괴가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병력을 이탈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군기문란 개판입니다. 이제 엉망인 군대가 이스트우드 얘들 지휘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금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그 금괴가 놓여 있는 그 예배당 앞에 독일군 타이거 탱크가 한 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타이거 탱크 전차장하고 협의해서, 야, 니 그 주포로 저 교회를 쏴라. 그래서 금괴가 있는데 그걸 우리 나눠갖자라고 해서 적인 독일군하고 나눠갔습니다. 금괴를. 그러고 노래 부르면서 떠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본 사당이 이제 뒤에 그 마을에 들어오고 하는 건데, 이건 완전히 군기문란에다가 뭐 아주 부도덕한 그런 영화죠. 근데 이게 이제 1970년에 나왔었는데, 근데 이런 게 이제 물론 코미디였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부담을 덜고 아마 그 쉽게 그 영화를 이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절대 뭐라 그럴까 60년대 그런 진보 사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공화당 지지자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공화당 후보들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가서 지지 연설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영화에 나왔던 것 자체가 그 당시 60대 말에서 70대 초에 미국 사회가 이제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그런 현상들이 쭉 이제 그 70년 초까지 나오다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작용, 반작용 현상에 따라서 그런 추세에 반대한 영화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추세에 반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년 초에. 그건 이제 72년에 나온 여러분이 잘 아는 대부, 알파치노의 3부작이 있죠. 89년까지. 그 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더티알입니다. 더티알은 1971년, 1년 빨리 나왔습니다만 대부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대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평론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부의 등장으로 해서 미국의 뉴 시네마 운동은 끝이 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는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입니다. 그냥 그게 물론 이제 갱스타들 이야기, 이탈리아 마피아들 이야기 때문에 그냥 하나 오락영화일 수가 있고,
그냥 폭력물의 하나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되는데, 그 영화의 이제 면면을 갖다 계속 이제 연구 검토해 보시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과거 우리가 진보 사상을 흡수하면서 미국이 개판이 됐는데, 과거 1950년대 그때 우리한테 이런 가족이 있었다. 그러니까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이루면서 미국 사회도 사실은 거의 이제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사회 현상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 대부를 보게 되면은 물론 다들 따로 떨어져서 자기 사업들은 하고 자기 생계를 꾸려가긴 하는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전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상을 벌인다는 거죠. 근데 그게 미국 사람들이 이 영화 속에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가치를 다시 회상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가 나온 지 벌써 50년이 다 돼갑니다만은, 이 영화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본인이 스스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는 못합니다만, 미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그 잃어버린 가치들, 그걸 그 영화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보수적인 영화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쉽게 완전 남존 예비 사상이 나오죠. 이제 마누라 이제 뺨을 때린다든가 이런 건 60년대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알파치노의 대부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소위 말해서 보수를 갖다가 다시 이제 회생시키는 그런 영화가 이제 클린트 이스트의 더티알입니다. 71년에 나온 영화인데, 뭐 이 영화 나오기 전에 더티알 그 이스트우드는 이미 그 이탈리아 마크론 웨스턴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이미 뭐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 영화로 크게 컸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 국내에서 아마 박스 오피스 1위로 올라가면서 그때 아마 골든 글로브 상을 휩쓸게 돼, 이 영화가. 아카데미 상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이 영화가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 좌파 쪽의 평론가들은 이건 완전 파시스트 영화다, 극우 영화다라고 이제 굉장히 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 영화의 이제 전편에 흐르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돈 스케일이라는 감독이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은 전혀 극우도 아니고요. 극우적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좌파들이 이상하게 그 영화를 물건드리지는 거죠. 그건 아마 노골적으로 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는 공화당원이다 라는 걸 갖다가 아마 표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아마 제일 다이나믹한 장면인데, 이스트우드가 그 인근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다가 은행 강도가 출연하죠.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법에 따르면 은행 강도한테 뭔가 주의 경고를 주고 나서 총을 발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다 들이내고 홀! 이랍니다. 꼼짝 말아야죠. 근데 저쪽에서 산탄총을 쏴야 되니까 바로 갈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이 이제 쓰러지고 거의 천천히 걸어가죠. 부상당 상태로 이제 흑인 갱스터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마그남 44를 들이내고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지금 헷갈리지. 저 자식이 총을 6발인데 5발을 쐈을까? 아니면 6발 다 쐈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저놈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거. 총을 잡고 쟤를 쏴야 되냐? 걔가 망설이고 있지. 그런데 잘 봐라. 이 총은 마그남 44라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핸드건인데, 이 정도 거리에서 네 대가리를 쏘면 한강 너머까지 간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 협박을 하죠. 그래서 총을 이제 겨누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 행운 지수가 얼마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Do you feel lucky? punk? 이라고 하죠. 야, 양아치 새끼야. 이러는 거죠. 이제 겁이 나니까 그 은행 강도가 이제 총을 잡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상태로 이제 쓰러지고, 산탄총을 이스트우드가 잡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흑인이 다시 막 헤이! 이러면서 I got to know. 알고 싶다. 네 총알이 5발인지 6발인지. 그러니까 이스트우드가 다시 돌아서 가지고 지금까지 조롱하는 듯한 약간 이제 부적절한 미소를 입가에 띄고 있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인상을 바꿔서 총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갈기죠. 안에 총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스트우드가 씩 웃고는, 더티아리가 씩 웃고는 그 총을 들고 다시 떠나는 장면이 이제 가장 더티아리 좀 유명한 장면인데, 원래 미국 법에 의하면은 범인을 다룰 때, 그러니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이제 그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주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갑을 채우고 해야 되는데, 이스트우드 영화는, 더티아리 영화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갈기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좌파 지식인이나 좌파 영화 평론가들이 이거는 파시스트 영화다라고 딱지를 붙이게 되죠. 그 이후에 나오는 뭐 더티아리 시리즈가 5편까지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제 폭력물이죠. 근데 이 폭력물은 대부분보다는 사실 오락 영화에 가까운 그런 이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흥행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영화인데, 이걸 그런 이제 조그만 꼬타리를 집어가지고 좌파들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파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스튜디오의 매력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발산시키려는 그런 어떤 플롯을 갖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이제 그 이스트우드가 직접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사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데, 그 말은 소위 말해서 피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심지어 갱스타에 대해서까지도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게 배려돼야 된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진보의 어떤 과잉 진보, 그런 추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스트우드의 이제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옵니다. 왜 우리 사회는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인자한지,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사회의 어떤 그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를 갖다가 적발한 영화인데, 그걸 갖다가 좌파들이 이제 완전히 이거는 극우파 영화다라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 더티아리, 이스트우드의 더티아리하고 알파치노의 대부가 소위 말해서 6, 70년대를 도배를 했던 미국의 반체제 그 영화에 대한 약간의 어떤 하나의 저항이었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되는데, 그럼 이제 월남전은 이제 어떻게 영화에서 반영을 했을까? 월남전은 75년에 끝났습니다. 월남 패망했죠. 우리는 이제 한국군에 73년에 다 철군했기 때문에 75년까지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최초의 월남전이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 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영화로 만들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월남전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는 그게 디어 헌트일 겁니다. 그게 아마 1978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완전히 이제 뭐 악당이고 미국이 이제 불법한 전쟁을 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 얼마나 흉하고 이게 개인의 삶을 갖다가 철저하게 유린하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여하간 반전 영화죠. 예. 월남전 자체에 이제 미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영화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런 어떤 그 월남전, 그러니까 월남전 하나만 해도 이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월남전에 관한 영화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만, 월남전 베테랑들이 어떤 한국전에 참전했던 베테랑들하고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게 되죠. 공항에서 내렸는데 막 토마토하고 달걀 던지면서 베이비킬러라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뭔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있던 월남전의 베테랑들을 위해서 만든 영화가 람보였습니다. 1982년에 나왔습니다. 실버스타 스탈론의 출세작인데,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 영화가 이제 상영되고 나서 처음으로 월남전 참전 형사들이 전부 거리로 뛰쳐나오고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월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정부가 가라고 해서 그냥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서 전쟁을 치렀을 뿐이다. 우리를 다 베이비킬러로 매도하지 말라라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민 데모가 났던 게 이 람보 1982년도 영화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왔던 뭐라 그럴까, 그 람보의 1편 영화가 나름대로 어떤 인간의 고뇌, 어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 갖다가 간접적으로 반영하려고는 했습니다만, 근데 람보 2에 나오부터는 조금 이상하게 변했죠. 완전히 이제 극우 판타지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월남으로 들어가가지고 월남이 아직 남아있는 미군 병사들을 갖다가 포로를 구출해 온다든가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좀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람보 시리즈 1편하고 그 다음에 2, 3편, 4편, 5편은 전혀 이제 그 색깔이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이 람보가 일단은 소위 말해서 월남전을 재조명해 보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어서 다시 한번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월남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다라는 걸 올리브 스톤 감독이 만든 영화가 1986년에 플래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래툰은 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1986년이니까 탑건하고 같은 해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래툰 영화에서 소위 말해서 이거로 이제 끝내자, 월남전은 끝내자, 이거로 이제 반성한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미국인도 더 이상 월남전의 콤플렉스를 더 이상 느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플래툰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와 유사한 어떤 그 월남전에 대한 반성, 내지는 어떤 그 월남전 베테랑들에 대한 어떤 터무니없는 어떤 그 폄하라든가, 그 다음에 혐오, 이런 것도 극복하자는 영화는 별로 그래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86년에 이제 그 탑건이 오리지널에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탑건 오리지널에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좀 분위기가 달랐죠.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도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그 앞전 세대들, 60년대 히피 문화라든가 70년대 초, 그때까지 소위 말해서 미국의 어떤 체제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영화들, 그런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대한 반기를 든 게 탑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80년대 20, 30대 세대는 이런 거, 그런 골치 아픈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스피드가 좋고
누군지 모르지만 저기 거기 있으면 가서 까보시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레이건의 이제 그 어떤 철학적 이제 사상적 기초하고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이제 탑건입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월남전이라는 그런 어두운 역사에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미국은 더 이전보다 더 강해질 거야. 라는 그런 아로간스가 이제 풍겨진 어떤 그런 미국적 거만함 이런 게 어느 정도 내포가 된 그런 영화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36년 만에 다시 이제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이 영화가 36년 만에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큰 히트를 치는가 하는 거는 단순히 영화의 오락적 재미 이외에 분명히 그런 어떤 그 미국적인 가치를 갖다 복원시켜야 된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저런 외교 정책이라든가 저런 경제 정책 또는 어떤 사회적 이미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다라는 이제 살짝 이렇게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독인 코신스키가 그런 걸 의도적인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 영화를 갖다 보면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성공했는가 하는 걸 갖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영화를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예,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마 가능하다면은 IMAX 같은데 큰 화면에 보시면 더 아마 재미날 겁니다. 근데 저는 IMAX를 볼라 했더니 뭐 너무 사람이 줄이 많아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표를 구할 수 있다니까 뭐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빨리 영화를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만 굳이 전쟁 영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탐 크루즈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130분 동안 신나게 이제 영화가 흘러가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화 후반부에 이제 총평은 2부로 좀 넘어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1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 dream.